향교 서원 청렴유사 양성 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제1강 한국의 유교 건축 천득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 건축학부의 천득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유교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이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죠. 유교 건축은 선비들의 공간이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규범이나 행동 이런 것은 예라는 어떤 단어로 제가 축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건축이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그곳에서는 어떤 예들이 수행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유교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내세보다는 현세적, 신보다는 자기 수행적, 수양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중국 춘추 시대에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으로서 유학, 이를 통칭하여 유교라고 하죠. 자, 유교의 기본 원리는 윤리로서 기본 윤리가 삼강오륜이죠. 삼강오륜. 군신 간의 관계, 또 부자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고, 오륜으로서는 장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걸 따르고 이걸 하나의 규범화하는 게 유교라고 하는 것이고, 유교 건축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을 유교 건축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자, 세종 때는 구체적으로 삼강을 수행, 실행하는 어떤 규범들을 국민 대중을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이걸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예들이 있죠. 이게 삼강 행실도이죠. 삼강 행실은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써 놓았습니다. 자, 예법과 도를 지키는 선비. 그러니까 유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들이 선비이지 않겠어요? 선비. 그러니까 선비는 어때야 된다? 도학, 즉 의리를 사회생활에서 몸소 실천하고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들을 우리는 선비라고 칭하는 것이죠. 선비들이 만나고 서로 교류하고 지내는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비들의 삶은 결국은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글 중에서 좀 나름대로 좋았던 글들을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기회 되시면은 이걸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하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유교 건축의 기본이 되는 주체는 결국은 삼강과 오륜이고, 이걸 실천하는 자들이 선비들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선비의 대표적인 인물들, 심지어 나무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어른들로서 남도의 선비, 눌제 박상을 비롯해서 그 위로 왕인, 장보고, 도선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뿌리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전통 건축 중에서 불교 건축, 또 유교 건축, 예를 들면 주거 건축 이런 얘기를 종교나 장르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교 건축은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 도덕적 규범을 교육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유교 건축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강과 오륜,
관, 혼, 상제, 그리고 주자가 얘기하는 가례, 이런 것들이 이 유교 건축에서 실행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붉은 글씨로 아래 써놓은 것들이 있죠. 유교 건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중앙의 성균관과 사부학당, 그리고 지방의 각 고을에 설치된 문묘, 문묘라는 것은 향교를 지칭하죠. 향교가 대표인 것이고, 이건 이제 관악이죠. 그리고 사학교육기관인 서원이나 정사, 사우, 서당 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칭하여 유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성균관과 사부학당. 성균관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서울대학 수준, 사부학당 그러면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고등학교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 중에 학당이 있는 것이죠. 북쪽에는 없었죠. 중등 정도, 고등과 대학이 또렷하게 구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의 성균관과 사부학당이 유교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중앙에 있는 시설이죠. 성균관, 사부학당. 성균관이라는 게 뭘까요? 즉 공자님을 모시는 문묘 공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지방의 자제들이 초시 합격해서 생원이 되고 성균관에 입학해서 국가의 동량이 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면은 이제 벼슬길에 나서서 국가를 이끌게 되는 관료들이 되는 것이죠. 즉 성균관이라는 것은 공자님을 모시는 문묘, 즉 제사를 지내는 공간, 그리고 사부학당에서 교육시켜서 뽑힌 자들을 성균관의 명륜당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균관은 대성전과 명륜당으로 나눠져 있고, 이 배치를 보면은 대개 이런 모습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앞쪽에는 대성전을 비롯한 제사를 모시는 공간, 뒤쪽으로는 명륜당과 동서제서 강학, 즉 교육시키는 공간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과 학교, 즉 국가에서 경영하고 교육시키는 교육 공간이 두 개가 앞과 뒤쪽에 따로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평면의 모습, 또 하나는 투시도적으로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묘, 즉 성균관은 어디에서 뿌리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 유학은 중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묘도 우리의 문묘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서 보면은 영벽에서 대성문, 그 다음에 대성전을 거쳐서 대성전으로 오죠. 그리고 명륜당이라는 곳이죠. 아까 얘기처럼 이쪽은 공자님께 제사를 지내는 공간, 뒤쪽은 자제들을 교육시켜서 과거에 보기하고 급제하면 국가의 동량으로 키우는 것. 그러니까 앞쪽은 제사, 뒤쪽은 교육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결국은 중국의 모델인 것이고, 이런 모델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자, 대지 단면도의 입장에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루어져 있죠. 중국은 평지적이기 때문에 플랫하게 높낮이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경사지기 때문에 앞쪽에는 교육 공간, 뒤쪽에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많아요. 그러나 나주나 전주 향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쪽이 제사를 지내는 공간, 뒤쪽이 교육시키는 공간, 즉 전묘 후학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중국의 경우는 앞쪽에 제사를 지내는 곳, 뒤쪽에 교육시키는 공간으로서, 그 이유는 대지적 조건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향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진입 공간이 있고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강학 공간이 있고 또 그들이 생활을 하는 공간이 있겠죠. 계속해서 교육만 받은다거나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러진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고 또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 이들이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더불어서 함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향교라는 것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국가에서 경영하는 학교, 쉽게 얘기하면, 근데 단순하게 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을 비롯한 유교의 선학들, 또 유교의 성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 이 도구 공간이 함께 있는 것이죠. 문묘와 강학, 이게 함께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330개 정도의 군현이 있었어요. 한 군마다 반드시 하나 이상의 향교가 있었죠. 그러면 전라도는 몇 개 있었을까요? 57개 있네요. 경상도는 66개인데 어떻든 약 330개에 가까운 향교가 있어서 그 중에 각 도별로 차지하는 어떤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향교의 기능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첫째, 제사를 지낸다. 유학의 선현들에게 봉사, 즉 제사를 지는 곳. 두 번째는 교육을 시키는 인재 양성 공간, 그리고 지역사회 민풍 교화를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죠. 이 세 가지 기능이 함께 있는 것이죠. 제사, 교육,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인들에게 어떻게 모범이 되어준다거나 그들이 잘못 가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훈육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향교에서 했죠. 교생의 신분은 누구일까요? 15세부터 60세까지. 너무 60세는 나이가 사실 많죠. 그러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거나 또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60세까지로 교생의 신분을 두었습니다. 근데 60세까지 두다 보니까 좋지 않은 문제도 발생했죠.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될 군역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위 군대를 안 간다 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어떻든 15세부터의 양반들의 자제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공간으로서 교생의 신분을 이렇게 정했고요. 그쪽에서 배우는 과목은 그 유명한 소학을 기본으로 하고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 오경 같은 것들을 배웠죠.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향교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주향교, 나주향교, 외산문, 내산문, 대성전, 명륜당. 맨 뒤에가 명륜당이죠. 결국은 이 뒷 공간이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죠. 좌우측에 동제와 서제가 있는데 이쪽이 학생들 기숙사, 숙소인 것이죠. 대성전 앞쪽에 동무와 서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학의 성현들을 모셔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나주향교. 나주향교는 구체적으로 나주읍성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주향교의 역사, 나주향교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맨 밑에서 이 시간은 이제 건축 시간이기 때문에 맨 밑에서 외산문, 내산문, 서무, 동무, 대성전, 동제, 서제, 명륜당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나주향교의 모습을 그려놓았던 옛날의 그림입니다. 현존하는 나주향교의 모습이고요. 자, 나주향교의 기능을 아까 얘기처럼 명륜당의 유생이 교육한 것이었다. 동제 서제는 뭐 숙소였다. 그리고 대성전은 공자와 사성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곳이었다. 동무서무에는 10철이나 18선현들의 위패를 모셨다. 나주향교의 대표적인 건물인 대성전입니다. 앞쪽에 월대가 있고 뒤쪽에는 공자님의 위패와 그의 제자들을 함께 모셨던 것이죠. 명륜당은 강학을 하는 공간입니다. 교육시키는 지금으로 따지면 학교, 강당, 아니면 교실 이런 성격을 갖죠. 동제, 서제,
그리고 동무, 서무, 외산문, 내산문. 자, 전주향교는 나주향교하고는 조금 다르죠. 전주향교. 전주향교 역시 전학 후묘, 전묘 후학의 개념으로 보면은 방금 전에 나주 향교는 앞쪽에 제사를 지낸 공간, 뒤쪽에 교육시킨 공간. 전주 향교 역시 마찬가지죠. 전묘 후학에 배치가 되는 것이죠. 전주 향교도 대성전이 있고 명륜당이 있고요. 또 초입에 외산문이 아닌 만화루라는 누각을 지었죠. 유생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할 때 피곤하고 그랬을 때 이 만화루에 올라와서 외부 경관을 바라보고 쉼을 갖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죠. 자, 광주향교는 어떨까요? 광주향교는 대성전이 뒤에가 있죠. 대성전이. 공자님을 모시는 공간이 나주하고 전주하고는 달리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앞쪽에 학, 뒤쪽에 묘. 그러니까 전학 후묘의 공간이죠. 전학이라는 것은 명륜당이 앞에 있잖아요. 이 명륜당에서 교육을 시켰으니까 이게 나주 아니 광주향교의 배치 형식이 되는 것이죠. 자, 광주향교는 경사지에 있어요. 따라서 경사지는 뒤쪽에 있는 것이 권위가 더 높은 건물이 되죠. 앞쪽은 교육, 뒤쪽에는 제사를 지낸 공간으로서 이렇게 경사지에 건물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하게 단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건물들을 배치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첫 번째 나주, 그 다음에 전주, 광주 향교의 배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건물들의 종류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고, 그런 건물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광주향교의 대표적인 건물인 대성전, 명륜당, 서무, 동무, 동제, 서제, 양사제, 비각, 내산문, 외산문 이런 건물도 있죠. 문해제나 충효회관은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죠. 원래는 없었던 건물인데, 자, 다양한 향교의 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나주향교는 앞쪽에 제사를 모시고 뒤에 교육시킨다는 것하고, 담양은 어쩐가요? 담양은 앞쪽이 명륜당이고 뒤쪽에 대성전이 있네요. 즉 전학 후묘이죠. 광양향교는 어쩐가요? 이쪽은 동서방향으로 있네요. 즉 대성전이 서측에 있고 명륜당이 동측에 있네요. 그러니까 좌측, 우측의 개념으로 보면은 등 뒤에다가 건물을 두고 보면은 우묘 좌학인 것이죠.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등 뒤에다 대성전을 보면은 오른쪽에 문묘의 공간이 있고 왼쪽, 즉 좌측에 명륜당, 강학 공간이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앞뒤의 개념, 동서의 개념, 좌우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이 돌산 향교도 명륜당이 오히려 그 반대에 있죠. 좌쪽에가 학이 있고 우측에가 묘가 있는 것이죠.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등 뒤에 두고 보는, 어쨌든 다양한 향교의 배치 형식을 알 수가 있죠. 앞, 뒤의 개념으로 묘와 학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동서의 개념, 즉 좌우측의 개념으로 문묘와 강학을 하는 명륜당 공간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배치를 할 때 그때 당시의 선비들이나 고을의 원림 사또 이들이 이 강학 공간, 즉 문묘 공간을 갖추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읍치인 장소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향교를 둘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대지적 조건이 앞쪽에 어떻게 개방돼 있고 뒤쪽에 경사가 있는가 없는가. 즉 앞쪽에는 넓은 뜰, 뒤쪽에는 낮은 산, 그리고 좌우측의 공간의 넓이가 어떤 건가, 이런 걸 따져서
건물을 적절하게 배치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향교들을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광양향교, 구례향교, 담양향교, 돌산향교의 대성전입니다. 대성전은 대개 3칸입니다.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어요. 대개의 경우는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칸은 넓고 좌우 칸은 좀 좁은 형국으로 되어 있죠. 순천향교는 좀 크죠. 5칸이죠. 여수향교하고 능주향교 이런 것들은 좀 좁고 장흥향교는 좀 넓죠. 자, 향교의 대성전 이외의 건물입니다. 강학 공간이 좁을 때는 양사제나 사마제 같은 걸 지어서 강학 공간을 더 넓힙니다. 즉 명륜당 이외에 양사제, 사마제를 두어서 생원들이나 진사대 교육 장소로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전사청은 제사를 모실 때 음식 같은 것을 준비하거나 제기 같은 것, 그릇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고, 또 장판각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킬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육 재료인 책이죠. 그런 책 같은 것들을 모아 놓거나 거기서 이렇게 판에다가 먹 같은 것을 발라서 뭐 경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죠. 전사청, 제사를 모시는 공간, 장판각,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책 같은 것들을 발행하거나 보관하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수복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것이나 제사를 모실 때 준비를 하거나 하는 공간. 고직사는 관리인들, 향교가 넓을 때는 노비도 많이 두었고 농토도 많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관리인들이 대선명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내는 일종의 주택 같은 성격을 띠는 곳이죠. 자, 향교에 있는 문루가 있다. 문루는 결국은 유생들이 좀 편하게 쉬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교육을 받다가 외부의 경관 같은 걸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 또 향교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홍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산. 붉은 색깔의 살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이것은 향교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향교는 공자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죠. 그래서 이곳으로부터는 좀 경망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혹은 말에서 내리라라는 하마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더불어서 향교의 영역임을 밝히는 공간으로서 이런 시설물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자, 뭐 다음 시간에 서원 건축할 것이 나와 있네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향교 건축은 관학이다. 관학. 관학은 결국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학교이고 지방의 고을에 하나 정도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많았을 때는 330개 정도의 시설이 있었다. 그 공간은 배치 형식에 따라서 제사를 모시는 공간,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공간, 또 그 외에 이런 주요한 2가지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제사를 모실 때는 뭐 제기고, 그다음 교육을 시킬 때는 뭐 책 같은 거, 서책 같은 것들을 보관하거나 찍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명륜당이 좁을 때는 양사제 같은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교육시킨 공간들을 더 넓혀 갔죠. 자, 유교 건축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향교 건축에 대해서 20여 분 동안 간단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